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작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에 MBC 보도에 자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2022년 12월 MBC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른 판단인지 또 법조인이신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듣겠습니다. 우선 원 단장님. 지금 이제 결국에는 내용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했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날리면으로 들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건데 판독 불가로 나왔습니다. 판독 불가. 예. 그러니까 감정을 했는데 판독 불가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는 거냐, 아니면 외교부 측에 있는 거냐, 아니면 MBC 측에 있는 거냐 했을 때 원래 그 전에 판례를 따르더라도 이제 그 양쪽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기술적으로라도 이게 판독이 안 되는 정도를 바이든으로 해가지고 그 방송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날리면으로 들렸어요. 네. 이게 솔직히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날리면으로 들리는데 아니 물론 이제 바이든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들리셨던 분들이 뭐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독이 불가로 나왔으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맞는데 과연 이제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거에 대해서 M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어야 했나. 항상 이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진실이 국익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뭐 진실이 뭐든지 간에 이 보도를 한 게 국익에 맞았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결국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뭐 어떤 말을 하셨던 거기에 계신 어떤 다른 청중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 미국의 어떤 인사들은.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굳이 MBC가 이걸 이제 그것도 판독 불가인 내용을 바이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낸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굳이 뭐 점을 찍어서 분란을 만들었어야 됐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설주환 부위원장님. 네, 저는 이번 판결은 좀 재판부가 좀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판독 불가라는 전문가의 판정을 봤을 때 판독 불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각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네네. 이것을 꼭 입증 책임을 MBC에 지울 것인가? 그럼 외교부는 왜 안 지죠? 그러니까 원 단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고 한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 부분을 확인해 봤어야죠. 대통령이 도대체 스스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이실 거 아니에요. 예. 발언자가.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판독 불가이니까 MBC에게 이걸 정정 보도를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도 외교부에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는 바이든으로 들었고요. 또 일부 이제 원장님처럼 날리면을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반론 보도 청구를 했어야 맞다. 그러니까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는 다르잖아요. 네네. 반론 보도는 서로 들리는 대로 나는 이렇게 들렸고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명기해 주라라고 해서 반론 보도 청구를 했으면 될 것을 넌 그게 틀렸으니까 이것을 바이든이 틀렸으니까 날리면으로 정정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게 외교부에서 일단 첫 번째는 반론 보도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옳지 않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재판부가 이 부분에서 책임 회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뭐 MBC에서도 항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또 항소심의 판단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 냈고요. MBC는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항소하겠다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MBC 측에서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언론중재법에 이미 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언론중재법상 이제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뭐 성명이나 초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맥락을 볼 때 그런 이제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추정이 되면 그분이 이제 그 이런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런 네.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기반해 가지고 한 건데 결국 이제 MBC의 보도의 취지는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맥락상 그렇게 외교 문제 비화까지 염두에 둔 보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게 외교부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 맞고 그리고 정정보도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공적인 기관이 그런 그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더 큽니다. 공적인 뭐 정책적이나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예. 다른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외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외교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는지 물론 이제 다른 분이 나서면 그것도 연관성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외교부가 나선 게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아니 외교부가 당사자도 아니고 외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소속의 어떤 공무원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아닌데 네. 뭐 이거 10분 양보해서 대통령실에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뭐 그나마 어떤 이해관계 법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를 했었어야죠. 자신의 네. 명예가 실추됐다. 그러니까 정정보도 해달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원칙상으로는 네. 대통령이 또 제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외교부가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인 적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항소심에서 한번 저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향후에 어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의 이게 뭐 시금석이 되는 또 판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준이 되는 판례가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청구인 적격을 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네요. MBC 방송에 대해서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입장을 냈다라고 했지만은 반면에 뭐 언론에 대한 뭐 자유, 침해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지 또 생각도 듭니다. MBC에서 항소 계획을 밝혔으니까 논란은 계속 이어지려나요? 아니 아까 대통령실이 왜 이걸 논평을 내요? 예. 과거에 그 대통령실이 그랬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걸 해서는 안 된다. 네네. 최은순 장모 그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논평하지 않겠다고. 네. 근데 왜 오늘은 또 이걸 또 논평을 굳이 본인들이 제기한 소송도 아닌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물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이 그 순간에 왜 그 장소에서 우리나라 카메라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고 하셨을 수 있는데 부득이 본인이 발언자가 가장 문제예요. 문제되는 발언을 한 대통령이 일단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의 폭탄을 던진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부분이 더욱 아쉽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실이 그 단순히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인적 구성 그 내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행정부를 다루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문제까지도 이제 연관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최소한 내는 것 자체는 크게 저는 뭐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공적인 부분이고 말 그대로 MBC가 기사를 한 것처럼 뭐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 같은 그런 맥락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네.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는 소송 사건의 판결 1심에 대해서 또 뭐 어떤 판결의 결과를 그 대변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저는 난리면으로 들리는데
아니 저는 날리면으로 바이든으로 들린다니까요. 아니 이게 자꾸 날리면 하면 2년 전으로 계속 돌아가서 안 끝납니다 이거. 예, 아니 날리면으로 들리면 예. 바로 좀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뭐 13시간 걸린 게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이야기를 13시간마다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정말 있습니다. 이 정부 끝나고 김은혜 수석이 나중에 정치 그만두시고 네. 회고록을 한번 쓰실 때 이 파트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 아무도 도대체 왜 13시간 만에 이게 나왔을까는 아직은 뭐 미싱 링크가 돼 있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 관련된 얘기인데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제3지대 신당인 미래대연합을 창당한다고 오늘 선언을 했고요. 또 미래대연합에는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도 합류를 합니다. 당명에 대연합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행보가 좀 예상이 되는 명칭일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 설 의원님. 근데 이제 이게 가칭이기도 하고 네. 지금 저도 좀 헷갈려요. 네. 이게 지금 그 이 제3지대 판이 저는 이제 단순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출발을 그러니까 개혁 신당과 이미 거기는 당명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요. 네네. 개혁 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뭐 당명 공모를 하시는데 일단 새로운 미래라고 하셨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도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하나의 또 축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약간 이게 우리가 이게 대로에서 약간 지선으로 생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뭐 원칙과 상식과 그다음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그다음에 또 정태근 전 국민의힘 전신의 어떤 의원들께서 합류를 하신 부분은 이제는 어떤 그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가치 네. 그리고 가치의 융화가 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신당과의 또 다른 출발점인 것 같긴 한데 네. 민주 진영에서 출발하는 일단은 당명이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찌됐건 또 저는 지금 제3지대가 목표는 있어요. 다들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 이몽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는 전제는 다들 머릿속에 있어요. 네네. 근데 방법상에서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각자 좀 머릿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워딩을 파악을 해보면 그냥 각자 책을 키워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그때 논의를 해보자라는 식인 것 같고 예. 지금 약간 그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랫폼을 열 테니까 둘 다 들어와라 라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 보이면 어찌 보면 주도권 싸움처럼 예. 보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저도 이제 박원석 의원이랑 방송 끝나고 이렇게 각 방송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3지대의 빅텐트가 쳐야 한다는 어떤 그 명제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지켜볼 시간이 딱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 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원장님 어제 그 조응천 의원실에 조현욱 보좌관이 나오셔가지고 예. 기호 3번 자신 예.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의 현역분들 혹은 주요 인사들의 합류가 있어야 이게 3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저는 기호 3번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예. 왜냐하면 어차피 뭐 그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탈락자들이 현역 의원들이 나오면 뭐 지금 이낙연 신당이든 아니면 미래대연합이든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일단은 수렴을 해서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나머지를 흡수하는 뭐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응천 의원 이미 이제 3명이 가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뭐 가장 레이스가 빠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역 의원 들어온 네네. 걸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3번의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낮지 않다. 저는 뭐 근데 다만 이제 그 저도 옛날에 미래한국당, 미래정당 만들 때도 생각해 보면 정당 이름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웬만한 거 다 나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미래대연합이라는 정당 이름을 보니까 대연합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통합하자는 거잖아요. 네. 꼭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키는데 아니 미래통합당이 그 탈락. 개헌선까지 밀리는 대패를 한 거에 그런 연상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름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진 근데 않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3지대 출발점에 있는 분들. 오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이낙연 신당의 어떤 가칭도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여기도 미래대연합.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그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또 보면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 끝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삼지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앞으로의 미래의 정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어떤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주제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제3지대가 어떻게 될지는 어떤 형태가 갖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 미래라는 단어가 갖는 조금 뭐 그 상징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약간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떠오르고도 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미래라는 뭐 단어가 상당히 이 제3지대 이번에는 하나의 특징적인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대연합 측에서는요.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이낙연 신당 등 다른 제3지대와 연대한 대연합 세력을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 시점이 넘어가면은 좀 후보 등록이나 운동 준비도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2월 있을까요? 14일이 아마 예. 기호 부여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기준으로 해서 네. 기호를 부여하는 그 기준일이 제가 알기로는 2월 14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3번을 받을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될 때 그게 기호 문제도 있는데요. 네. 그 선거 보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어느 맞아요. 시점까지 맞아요. 2월 초까지에 그 현역 의원 몇 명이 있는지가 딱 그게 되느냐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그 사이에는 무조건 뭉쳐서 20명 이상을 늘려놔야 돼요. 예. 아까도 방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2월 창당 목표라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미래대연합의 교감은 잘 이루어질지 예를 들면 처음부터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고 각자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하고 나서 후위를 도모하는 이유는 뭘까? 드라마틱? 뭐 극대화? 뭐라고 아니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가 계시는 이석현 전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광화문 가는 길에 용산에서 출발을 하건 어떤 뭐 아니면 저 공덕 오거리에서 출발을 하건 네. 큰 차이가 있겠느냐. 중간에 어디 뭐 삼각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광화문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의 어떤 새 의원도 약간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이 이낙연 신당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당을 구성할 만큼의 그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뭐 인원수라든지 정당법에 따른 어떤 형식적인 요건은 거의 다 갖춰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작업만 거의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과 상식이 예를 들어서 먼저 그 이낙연 만들어진 신당에 가버리면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밑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 보면 저는 원칙과 상식이 조금은 더 본인들의 어떤 영역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어떤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낙연 대표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저는 뭐 약간 이게 보시기에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충분히 이 원칙과 상식의 어떤 지금 미래대연합이죠. 미래대연합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서로 그런 부분 양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말씀하시. 예. 아니 근데 네.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뭐 강화문에서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마포에서 출발하든 아니면 뭐 강남에서 출발하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통합이라는 과정이 질서 있게 통합하느냐와 무질서하게 통합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실패한 것도 무질서한 통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뭐 말을 그리고 싶은데 말이 있으면 뭐 다리가 4개고 눈이 2개고 머리는 하나고 꼬리 하나고 뭐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리다 보면 머리는 3개고 꼬리가 2개고 다리가 하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을 팔아야 되는데 후보라는 당이라는 어떤 그 인물이라는 말을 파는 거잖아요. 총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팔으려고 국민들께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뭐 신화에 나오는 뭐 머리 3개 있는 뭐 이런 괴물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내놓고는 이것 좀 사달라고 하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네. 그 통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무질서한 통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각계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마이너스 효과가 커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각자는 출발했어요. 출발은 쉽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 가까운 어떤 세력 또 다른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의 중심 세력 네. 뭐 개혁신당이든 뭐 이낙연 신당이든 뭐 미래대연합이든 출발은 하는데 그 만나는 광화문에서 일종의 내전 같은 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력이라는 게 그때 진짜 필요한 게 정치력이거든요. 거기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여기 원칙과 상식의 이 3인 네. 이 삼두와 어떤 그 질서와 화합적인 결합이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굉장히 예측 불허라고 보여집니다. 쉽지는 않는 과정일 거예요. 여기는 서로 진영도 달랐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쉽지 않겠지만 또 국민들을 바라보는 또 재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 조성주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도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뭐 총선용 이합 집산 아니냐 했던데 그거 맞다고. 총선용 이합 집산이고 다만 총선용으로 이합 집산해서 무슨 가치를 내밀 것인가 앞으로 그게 더 중요한 관건이다. 총선용 이합 집산 맞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새로운 선택 을 포함한 네. 제3지대가 이준석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이라는 그 두 세대가 통합을 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예를 들어 제3지대가 정말 가시적인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당이 안 깨질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은 어떤 가치를 같이 지향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새로운 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당은 분명히 캐스팅 보트를 지었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요. 그 대권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이제 또 당 내에 경쟁을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총선 이후 총선 때 결과가 이합 집산에서 떨어질 것인지 더욱더 강력하게 붙을 것인지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표현을 그 공개적으로 쓰는 거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청선용 이합 집산이라는 거는 후보가 나오면서 저 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후보가 저는 과거에 뭐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이런 게 고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야지.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제3지대에서의 어떤 이 협상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처럼 하나의 당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찌 보면 지역 기반 정당은 아니거든요. 제3지대가 과거에 국민의당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경계를 해야 될 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선거용 야합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당 어떤 이 빅텐트를 치려는 지금 지대에서의 어떤 가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래서 이 서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설명도 돼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래야지만 되는데 아까 저는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이합집산이라는 말을 굳이 공개적으로 쓸 공개적으로 쓴다는 거는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느낌입니다. 네. 개혁신당은 20일에 또 창당 대회를 완료한다고 하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모임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실기하시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던데 빠르게 합시다 이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창당을 일단 하고 어느 정도 세력이 구성이 되고 그 세력이 구성된 상태에서 이제 테트리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하람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 그 정무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테트리스를 해보려고 막 벽돌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하나는 벽돌이 아닌 거예요. 카스테라야. 이러면 우리는 벽돌인 줄 알았는데 카스테라네. 이러면 또 그 하나가 빠져버리고 아구가 안 맞고 이제 그러면 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제3지대에서 통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는 뭐 적확한 발언을 한 것 같긴 해요. 설 부위원장님 그 김용남 전 의원께서요. 개혁신당에 깜짝 합류를 하셨던데 천하람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천하용인 시즌2. 그 김용태 말고 김용남.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파열음은 시작됐다고 보여요. 그렇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현역 의원 지역구에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영남 의원으로서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았다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속았다.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이 바랬던 것은 뭐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 간에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선조차도 오히려 진짜 우리가 소위 국민의힘 지금 우려를 하는 용산발 공천 있잖아요. 낙하산.
근데 그 박문규 전 장관이 3개월 장관하고 와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낙하산식으로 와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정말 이제까지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던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경선이라도 했으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자신이 진다고 한다면 거기 수용하겠죠. 근데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저는 탈당을 결행했다고 보이고요. 네네. 또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가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생각보다 또 김용남 의원이 언론 지상에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기도 하지만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천하용인이 가지고 있는 좀 경험상 조금 함량이 적다. 그러니까 경험이 적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남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나갔어? 그렇다고 한다면 영남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용산발 아니면 검찰 출신들 지금 내려가서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뭐 10명 정도는 10명이요? 근시일 내에 네. 그 말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2월 중순 내에 충분히 합류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영향력이 있으시라고 보세요, 원장님께서? 저는 좀 김용남 그 위원장의 탈당을 너무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경선에 안 붙여줄까봐 탈당한 거라고 하면 높게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그 탈당 선언문이나 이 가치는 다 뭐가 되는 건지. 아니. 공정에 반했기 때문에 본인은 탈당한다 했어요. 그 네. 가치는 제가 존중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네. 뭐 김용남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게 그 약간 이삭죽기 형식으로 네. 개혁신당이 그런 식으로 탈당을 하신 거라면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 총선 공천 시즌으로 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지금 항상 매번 이제 총선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이제 그 만약에 정말 뭐 그 내가 경선 못 붙을 것 같까봐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빨리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시점은 아직 그럴 시점은 전혀 아닌데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면 지나치게 빨리 판단을 했고 저는 뭐 그 위원장님의 그런 판단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공천판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이제 좀 본인이 탈당 선언문에 기재한 대로 그런 이제 개혁신당에 대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지막에 나오시면서 이제까지 자신을 지지해줬던 팔달구 구민들, 그러니까 유권자 지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되게. 예. 그래도 해당 지역구를 오래 관리하셔가지고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은 충분히 있을 애정이 겁니다. 또 있으시겠죠. 예. 국민의힘은 어제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했고요. 공관위원 10명으로 출범했는데 당 인재 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뭐 친윤계 인사로 뭐 소위 꼽히고 있다 보니까 뭐 친윤 공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은 내가 한다. 설 부위원장님. 공천이요? 본인이 네네. 진짜 하세요? 제가 볼 때 진짜 본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네. 용산 공천이야. 윤심 공천. 예. 용심 공천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이철규 의원이 영입인재위원장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하는 어떤 그 4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제는 찐윤으로 승화되시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정말 이제는 거의 뭐 어찌 보면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네. 어떤 당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얘기하듯이 당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나마 이철규 지금 위원장이 의원이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예.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그 시스템 비대위원회의 시스템상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치어리더예요. 이제 치어리더요? 네. 총선용 치어리더예요. 예. 근데 본인은 그냥 충분히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어저께 뭐 1992 티셔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부분은 잘했어요. 부산 가서 1992 티셔츠 입는 것은 누가 봐도 숫자로서 각인될 수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1992 이제 물론 이제 윤석 대표는 그걸 조롱의 의미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자이언츠 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되었던 간에 저는 부산의 과거 영광을
그 영광의 순간이었고 어찌 보면 본인이 얘기하는 화양연화의 순간이었거든요. 부산 시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장동혁 지금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심위원장이니 정영환 교수님이라든지 예. 이런 정부적 어떤 판단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윤신 공천이 그대로 와서 공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듣겠습니다. 근데 뭐 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께서 그 공관위원으로 들어오면 비판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는 모두 다 사실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게 그 불가피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네.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셨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원래 공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공천 준비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실무적인 준비를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면서 일단 사무총장에서는 빠지고 인재영입위원장은 하셨지만 그래도 인재영입과 관련한 또 데이터를 다 들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공관위원으로 안 들어가면 이런 수많은 데이터나 자기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사장화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무감사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참고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보고서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의 정무적인 그런 관점, 정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뭐 정당 생활 뭐 한 2, 3년 한 사람이 쓴 보고서, 어떤 지역은 뭐 15년 한 사람이 쓴 보고서 이런 게 막 다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무감사 보고서도 그러면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하느냐. 예, 예. 그 보고서는 맞냐. 그러면 그것도 그 전에 이제 실무적으로 축적돼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공관위원회 누군가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불가피했다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뭐 어떤 그 보수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심이 별로 없대요. 자료에 제공되는 자료에 자기의 생각을 담지 않는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한다. 막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의 신뢰를 과거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도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민주당 공관위도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우선은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겠다. 또 개파 배려는 없다. 친이도 비명도 반명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민주당의 경선은 진짜 경선인지 제대로 되는 국민의힘 경선하고 비슷한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되는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설 부위원장님. 네, 뭐 오늘 저는 뭐 그렇게 되리라고 뭐 그렇게 지켜지겠죠. 공천관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금 뭐 누구보다도 지금 뭐 이제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나타난 어떤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뭐 잘 하시지 않을까. 그대로만 지켜준다면 그대로만 지켜준다면. 뭐 총선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